자, 이번 시간은 교재 324쪽 4장 부동산 중개 활동인데요. 중개 활동에서는 거의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틀린 것만 체크합니다. 1번 중개 활동에 있어서 아이다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들었습니다. 흥미 단계는 개공이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아닙니다. 흥미 단계에서는 개공이 매수인이 이 물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링 포인트를 제시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개략적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개략적인 설명은 주의 단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단계는 흥미 단계도 아니고 디자이어, 즉 욕망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다의 원리라는 것은 총 4단계 과정을 거치는 거죠. AIDA, 구매 제시를 받은 매수인이 이 물건을 구매 제시 받아서 물건을 구입할 때까지 심리적인 변화 과정이 AIDA 원리인데, A, 어텐션, 주의, 주목 단계. 그 다음에 I, 인터레스트, 물건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단계. D, 디자이어, 물건 사고 싶은 욕망을 갖는 단계. 그 다음에 A, 액션, 계약 체결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A, 어텐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주의, 주목을 끌게 하기 위해서 개공은 매각 광고를 통해서 손님을 유인하죠. 그리고서 물건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의 단계, 어텐션 단계고, I 인터레스트 단계에서는 물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물건의 중요한 셀링 포인트를 제시하여 물건을 흥미를 있게 맡기는 것이고, D 디자이어 욕망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매 제시를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단계가 욕망 단계고, A 액션 단계는 계약 체결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중개 의뢰 접수 및 셀링 포인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 초기의 개공은 개업식을 통해서 중개 의뢰를 직접 수집할 수도 있죠. 맞고. 2번 공지 공고의 수집은 직접 수집 방법에 해당되는 거 맞고.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의 적정성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4번째 소유권의 진정성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는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고, 5번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능이 감소가 된다. 맞죠? 자, 오른쪽에 박스에 해설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징과 장점을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셀링 포인트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이 부동산의 기능을 감정하는 건데, 이 건물을 질 때 설비가 잘 됐다, 구조가 잘 빠졌다, 시공이 잘 됐다, 기초공사가 든든하다, 동선거리가 짧다, 이와 같은 물건의 기능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인데,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능이 감소되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지나서 감가상각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파트도 이렇게 훼손되고 또한 누수가 생기니까 기능이 감소되죠.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건데요. 가격이 싸다, 임료가 싸다 이런 것이고,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든가 법률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유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맞다. 그리고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뭐 세법상의 세제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부동산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봅니다. 1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고객인 거래 당사자의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객 중에서도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셀링 포인트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고정성, 절대성이 있다. 고정성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고정성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고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죠.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 즉 특징은 여러 개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는 고정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나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 상대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셀링 포인트를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물건을 좋은 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먼저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이 동네 참 좋다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셀링 포인트를 지각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3번. 4번 가급적 많은 셀링 포인트를 제시해야지만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너무 많은 셀링 포인트를 제시하면 셀링 포인트의 제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한두 개 정도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셀링 포인트가 먹히지 않으면 다른 셀링 포인트를 추가로 순차적으로 또 제시하는 게 좋죠. 한꺼번에 많은 것을 특징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5번 법률의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를 잘못 설명한 경우 개공은 무한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매수인도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인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것을 잘못 설명했다 하더라도 개공도 책임지지만 매수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집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부동산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설비나 구조, 기초의 견고성, 동선 등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소멸되는 경향이 있고 맞고 2번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이나 임료, 신시가지 개발 계획 등 부동산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 맞고 3번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소유권의 하자 여부, 토지 이용의 공법상 규제 여부, 세법상의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고 맞고 4번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쾌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죠. 쾌적성이 좋아야 되겠죠. 주거용은. 물론 쾌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수익성 유무도 별도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고려하는 것은 쾌적성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당해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설득을 해야 할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5번에서 틀린 것은 3번인데요.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가격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27쪽 개별적 중개 실무가 나오는데요. 개별적 중개 실무. 개별적 중개 실무는 지금 공부하는 것은 324페이지부터 한 거예요. 방금 전에 324쪽 중개 활동을 공부했다가 이 중개 활동 파트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뭐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327쪽 개별적 중개 실무 여기서 최소 4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개별적 중개 실무는 거의 대부분은 민법에서 배우고 등기법에서 배운 내용인데 그중에서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들 박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민제도 여기서는 3, 4년에 한 번 정도가 출제되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배웠던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특히 민사특별법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주임차법, 상임차법인데 그 외에 부동산에 대한 실명법, 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요거는 보통 4, 5년에 한 번 정도가 나오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임차인을 보호해서 만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여기서는 매년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또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도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적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배운 내용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 외에도 민사집행법의 내용도 나옵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요.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 여기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경매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매수지정 대리 등록에 관한 법칙 규칙에서도 한 문제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최소 네 문제 정도 이상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개별적 중개실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부동산 등기법과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다른 법에서 배운 내용과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는 정도만 하고 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가 등기법과 민법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이제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검토해 봅니다. 그중에서 327쪽 제1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민제도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 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겠죠. 맞죠? 거민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이유로 또는 판결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 판결서 우측 상단에 그 부동산 소재지 즉 토지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으로부터 거민도장 받아서 계약서를 제출해야지만 이전 등기해주는 제도를 거민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1번 지문 맞죠. 2번 거민기관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란 읍면동주민센터장을 의미합니다. 맞고요. 3번 판결문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도 거민을 받아야 되겠죠. 맞고. 4번 가등기 신청 시에 원인 증서에도 거민을 받아야 한다. 맞지 않습니다. 거민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때만 거민 받습니다.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 받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거민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을 표시를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연원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밑에 해설에 있는 거민 대상 여부 이거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민 대상은 즉 거민을 받아야만 되는 경우는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 신청할 때 거민 받는데 계약과 판결 원인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거민을 받아야 되고 신탁계약서, 신탁해지약정서도 받아야 되고 공유물 분할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서 또한 이행 판결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판결서와 조서도 거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민을 안 받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을 때는 거민을 받지 않습니다. 자, 거민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 당사자중 1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거민 안 받으며 가등기 신청할 때도 안 받으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은 거민 받지 않고 또한 계약이나 판결이 아닌 경우도 거민 안 받습니다. 따라서 상속, 경매, 압류공매 이런 경우도 거민 받지 않고 토지 건물이 아니면 거민 안 받습니다. 따라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계약서도 거민 안 받고 또한 매매계약이지만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도 거민 받지 않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본래 부동산에 대한 거민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거민을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그중 하나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거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 2번 시장 등이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거민의 권한을 위임한 데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시군구청장이 거민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등기소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은 없지만 거민 권한을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위임을 했다면 위임했다라고 등기소장에게 지체없이 통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3번 거민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의 경우
계약의 경우 그중 하나의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의 시군구수에 해당하는 통수의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중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할 때는 이때는 사본 통수는 부동산 시군구 숫자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틀린 거 답 4번이죠. 5번 검인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필요적 기재사항만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인을 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6가지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조회. 당목, 개대, 개조.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 부동산,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공이 검인 신청을 할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며,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 기한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공은 검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검인을 신청해 줄 수도 있는데, 개공이 검인을 신청할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죠. 이게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지 이건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인 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그 계약서를 그대로 교부해야 합니다. 실질적 내용은 심사하지 않고 당목, 개대, 개조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죠. 아까 드린 거 4번 나왔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갑이 을 소유의 엑스소재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있습니다. 검인 신청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2번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인 대상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계약 판결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 시정할 때만 검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검인 받지 않습니다. 검인 대상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3번 병이 엑스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즉 매수인 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이때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되겠죠. 가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지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할 때 이때는 검인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옳은 거 답 3번이죠. 4번 개공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의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정할 수 없다. 검인 받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으면 계약서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매수인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 확인해야 된다. 진정성 확인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만 확인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30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봅니다. 검인제도 받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자, 4번 문제 봅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개공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가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갑은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시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3자간 등기 명시적이죠. 그래서 계약은 신탁자가 했는데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거죠. 그럼 1번 계약 명시탁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건 3자간 등기 명시탁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수탁자 병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죠. 그래서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을에게 귀속하는 거죠. 3번 수탁자 병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신탁자 갑에게 귀속한다? 아니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 을에게 귀속하는 거죠. 무효니까. 4번 신탁 자가본 매매 계약에 기하여
매도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신탁자 매도인, 신탁자는 갑인데 신탁자가 매수인이고 매도인 을이에요. 매매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이유로 신탁자 갑은 매도인 병에게 수탁자 병으로의 이전 등기의 말소를 대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수탁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갑은 수탁자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습니다. 다 들었죠. 일단 소유권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 을이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 단지 이런 경우는 있죠. 수탁자 병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3자에게 팔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시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2번 명의수탁자 A가 명의수탁자 B 명의로 가장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에게 귀속한다. 맞죠? 3번 등기 명의시탁이나 계약 명의시탁의 경우에도 선의악에 불문하고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죠. 맞고 4번 매도인 A가 명의시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시탁이죠. 이런 경우 명의시탁 약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라고 설명했다.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라고 설명해야죠. 그래서 명의시탁 약정은 예의 없이 다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계약 명의시탁에서 수탁자 명의로의 이전 등기만은 유효입니다. 틀린 거 답 4번.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시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효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효한 명의시탁에 관한 개공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시탁은 명의신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효하게 인정하죠. 맞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의 명의시탁, 종중 간의 명의시탁 또한 종교 재산의 명의시탁은 본래 명의시탁이기 때문에 처벌하고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조세 포탈 목적도 아니고 강제 집행 면탈 목적도 아니고 법령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히 처벌도 하지 않고 효력도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2번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이라는 것은 신탁자와 수탁자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말이에요.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실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한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합니다. 맞죠?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고 수탁자는 남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주 점유에 해당하죠. 따라서 명의수탁자 또는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할 수도 없고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4번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아니죠. 본래 수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임이 원칙이지만 다만 제3자가 수탁자와 매매계약하면서 수탁자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제3자 명의로의 이전 등기도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틀린 거 답 4번이 나왔네요. 5번 3자 간 등기 명의시탁에서의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는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시탁 약정을 한 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 이때 매도인 병은 가려고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사이의 명시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 을에게 자금을 주고 수탁자 을이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탁자 을 명의로 격려된 뒤 수탁자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계약 위명 명시탁, 줄여서는 계약 명시탁에 해당하는 거죠. 1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시탁 약정은 효력이 무효입니다. 명시탁 약정은 예의 없이 무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탁자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 명시탁에서는 명시탁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의 이전 등기는 유효이기 때문에 수탁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옳은 설명 1번 나왔습니다.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즉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 정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뒷짐은 제3자 정이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 정은 명시탁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즉 선악불문하고 계약도 유효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이런 경우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알았건 몰랐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제3자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유효합니다. 맞아요. 근데 신탁자가 하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습니다.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죠. 4번 수탁자 을의 처분 행위는 즉 수탁자 을의 제3자 정에게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탁자의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자기가 처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5번 수탁자 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닙니다. 수탁자 을은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물론 신탁자 갑은 5이 먹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 을은 5의 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매도 의뢰인 을과 매수 의뢰인 병 간의 매매를 중개했다. 이 경우 매수 의뢰인 병이 정과 명시탁 약정에 의해서 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개공갑이 설명한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이거는 계약은 신탁자가 했는데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3자간 등기 명시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명시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정은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 매도 의뢰인 을과 매수 의뢰인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은 을, 매수인은 병인데 매수인 병이 신탁자고 그 다음에 정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신탁자 병이 있는데 등기는 수탁자 을로 등기했을 때 그 수탁자 을의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명시탁 약정 무효고 또한 수탁자 정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소유권은 수탁자 정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 을에게 기속하는 것이죠. 2번 수탁자 정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제3자와 거래하여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3번 매도인 을과 매수인 병 이때 매수인 병은 신탁자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유효한 거 맞습니다. 매수인이면서 신탁자 병은 매도인 을을 대위하여 수탁자 정의 등기에 대한 등기 말소를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4번
신탁자 병은 현행 부동산 실명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 과징금 부과 대상도 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도 부과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매수인이면서 신탁자인 병은 수탁자 정액에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을을 대위하여 수탁자 정액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그런 다음에 신탁자 병은 매도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탁자 정액에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 다 맞습니다. 1번이죠.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확정 금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번 위법한 명의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때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 과징금은 명의신탁자는 실명 등기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실명 등기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과 부동산 평가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로 부과된다. 들었습니다.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 부여받은 사람은 실명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또 1년 이내 또 실명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그때는 또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받고서 1년 이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또한 과징금 부과받고 2년이 될 때까지도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부동산 평가 금액의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이 그때서야 부과되는 것입니다.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아닙니다.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고요. 탈세 목적, 탈세 목적 또는 탈법 목적, 재산은닉 목적인 경우에는 무효고 탈세 목적도 아니고 탈세 목적도 아니고 재산은닉 목적도 아니면 탈법, 탈세, 재산은닉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가 됩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부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34쪽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매수시정 대리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4문제 나오는 문제를 다음 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